그랬구나. 그걸 이제 알았구나. 과거의 누룩이구나. 이게 뭐야? BTV를 사랑하는 구독자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동진의 파이어키! 아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월간 이동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2부입니다. 네. 바로 평론가는 왜 그래? 어... 한국 영화 특집입니다. 네. 십수년간 영화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평론가 관객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던 영화? 네. 이런 영화가 어떤 게 있을까를 10개를 꼽아오신 것 같고 대체 평론가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또 이렇게 저 사람들은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전제할 것은 기본적으로 영화 외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맞습니다. 들면 무슨 감독의 사생활이라든지 네. 혹은 배우의 어떤 일으켰던 일이라든지 이런 게 논란이 돼서 영화를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일단 배제하고 그렇죠. 오로지 영화에 관련돼서 수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영화들 중심으로 한번 뽑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건 오늘 지금 뭐 10편이나 되는데 이 얘기 저희가 한 20분 정도 한다고 치면 하나당 2분 얘기하는데 제가 1, 2분 얘기한다고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견해를 바꾸시는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평론가들은 이런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다 제가 평론가 일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론가도 의견이 다르니까 오늘 의견에는 오로지 제 의견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라고 했지만 작가님 의견에 초점 맞춰서 네네.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댓글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이니까 반대 의견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쟁터가 되지 않기를. 뭐 그게까지.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영화 뜯어보겠습니다. 네. 좀 랜덤만 뜯어볼게요, 작가님. 네, 막 듣죠, 뭐. 아, 예. 네. 갑니다. 네. 자. 어차피. 네. 어우, 처음부터 네. 세네요. 네. 자, 심영래 감독님의 디오입니다. 디오. 네. 디오 이전과 이후로 평론가와 관객 사이가 갈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일단 네. 관객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취합해 오신 거죠? 네. 첫 번째.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국내 SF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CG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두 번째로 중간중간 심영래 감독님의 개그 포인트가 깨알 같았다. 또 아리랑 또 감동이었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리랑 들릴 때.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디오를 얘기하면 일단 먼저 전제하고 싶은 건 네. 이게 세월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은 디오가 너무 훌륭한 영화고 정말 한국 영화의 보배 같은 영화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공포를 느낄 정도로 네, 한 영화에 대한 반응이 그야말로 굉장히 열광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시대하기보다는 디오가 워낙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들 지금은 디오 별거 네. 아니잖아라고 태세 전환하고 지금 계시지만 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한 80, 90%의 사람들은 사실은 디워를 열정적으로 옹호하셨단 말이에요. 이 디워에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죠, 사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해냈다. 외국에 이렇게 진출한다. 뭐 시행착오 아닌가. 네, 한국에서 이 정도까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술의 세계에서 한국에서 이 정도까지 한국이니까 괜찮다. 한국이면 이 정도면 뭐 그 장족의 발전을 한 거다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그 상황에서 그게 한국 영화라고 해서 우리가 더 프리미엄을 주고 그렇죠. 다른 나라 영화라고 해서 더 깎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네. 들고요. 두 번째로는 디워에 관한 열광적인 당시의 반응을 지금 생각하면 70년대 우리나라에서 포니라는 자동차를 처음 수출했을 때 그때랑 굉장히 비슷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때 네. 국뽕이 좀 차올랐죠. 우리도 자동차를 수출한다. 네. 라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국가주의적인 감격 같은 것이 디워라는 영화 속에 투영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네. 그런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일은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승리호 같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리호는 디워보다는 훨씬 더 낫고요. 네. 그리고 또 조성희 감독은 연출력이 있으신 분이죠. 이번 네. 영화는 좀 아쉬웠지만 조성희 감독의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몰개성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옹호하시는 의견이 사실상 디워 때랑 똑같아요. 한국 영화에서 이 정도 CG가 어디냐, SF 영화에 한 획을 그었다. 넌 얼마나 잘났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패턴만 달려서 계속 반복될 뿐이죠. 작가님 한 줄평이 디오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근데 최근에 승리도 좀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더 그때 기다려야 될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용가리 같은 영화를 염두에 둔 건데요. 네. 디오 이전에 용가리도 그랬었거든요. 용가리 때도 그 방어 논리가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무치 굉장히 훌륭한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같은 태도로 예술을 그렇게 옹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지나가서 보면 그때 그 상황은 굉장히 광풍에 가까웠고 그만큼 그분들이 확신에 차셨다는 얘기인데 사실 세월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머쓱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작가님 뽑아보실래요? 아니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없는 거니까.
아, 버닝이네요. 네. 이 영화는 사실 뭐 상도 많이 받고 음. 뭐 훌륭한 영화인 것 같은데 그렇게 훌륭한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어떤 반응이신데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영화가 뭘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음. 두 번째로 작품성 있는 건 인정하겠는데 너무 잠 온다. 내 인생 2시간이 버닝되었다. 아, 네. 네.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영화에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수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버닝을 재미없게 본 게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어떤 영화든 어떤 예술이든 그 안에 어떤 내적인 체계가 있고 원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거나 그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그 영화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느낄 수 없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버닝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고 영화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도 평가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저는 버닝이 걸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창동 감독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가 많지만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게 한국 사회의 청춘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주인공들이 한국 사회의 청춘인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청춘을 리얼리티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결국 미스터리를 다루는 건데 이 영화의 미스터리는 풀기 위한 미스터리가 아니고요. 안고 가기 위한 미스터리예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 투성이고 그 속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우리는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다루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예술은 삶이나 세계의 미스터리를 어떻게 그려내야 하는가 라는 것에 집중한 영화거든요. 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은 결국 이것은 사실은 답이 뭐야 라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영화는 질문을 주는 영화들이거든요. 이 영화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영화이고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오해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게 느낍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영화 보겠습니다. 네. 뭐죠? 귀향. 귀향. 이 귀향도 영화는 진짜 정말- 논란이 많았죠. 근데 귀향은 지금도 평가가 아마 나쁘지 않을걸요? 네. 좋을걸요? 저희 관객 평점도 9점이 넘는 걸로 알고 지금도요? 있고요. 네.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네, 네. 관객분들의 어떻게? 긍정적인 의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의 99%가 호평이었는데요. 일단 이런 역사 영화, 네. 우리가 꼭 봐야 될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영화는 점수를 매기기 어렵지 않은가. 네. 네, 이런 영화를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 포스터는 살짝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2016년 2월에 개봉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흥행에 성공했던 그 귀향을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영화도 꼭 봐야만 되는 영화 같은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영화가 숭고한 가치를 다루고 있어서 별점을 줄 수 없는 영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굉장히 숭고한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피가 끓으면서 분개에 맞이하는 비극적이면서도 또 일제의 만행을 다루고 있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영화를 좋게 만드는 건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가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약에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실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리포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감독이 한 말이 있는데 네. 메시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쳐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메시지를 지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귀향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가치 있는 주제냐? 가치 있는 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있는 주제가 이 영화의 조악함을 가리지는 못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선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훌륭한 영화라고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조심스러운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실제적으로 일본군들에 의해서 만행을 당하는 장면들을 촬영한 방식, 그것이 들어간 방식 자체도 굉장히 조심성 없는 방식이고 때로는 의심스러운 어떤 부분들까지 쓰여진 장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화입니다. 그렇죠? 부산행에 반도 못했다라고 유명한 명언을 남긴 영화죠. 첫 번째로 후반부에 좀비가 막 몰려오는 생존이 네. 급박한 상황에서 심파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냐. 네. 막 애들이 우는 장면에서는 좀비가 가만히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아쉬웠다. 두 번째로는 설정 오류가 많은 것 같다. 어떻게 국가가 하루 만에 멸망할 수 있나. 그리고 소리에 민감한 좀비들이 많은데 네. 인천에서 서울까지 한 번에 차를 조용히 타고 갈 수 있느냐. 국군도 어떻게 하루 만에 털렸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산행이 있고 이제 이 편이 이제 반도인데 이 상황에서 부산행은 훌륭한데 반도는 별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도 굳이 얘기하면 부산행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면은 반도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액션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액션은 그 상황과 그 조건과 그 장소에서 일어날 것 같은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마블 영화라면 우주 공간에서 싸워도 되는 거죠. 네. 제이슨 본 시리즈라면 근처에 있는 신문지만 말아도 어마어마한 액션씬이 나오는 거예요. 극중의 인물들이 싸워서 부딪혀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유기체란 말이에요. 좀비는 살덩어리, 몸덩어리니까. 네. 근데 이쪽은 뭐냐면 기계예요, 항상. 총이라든지 어떤 뭐 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액션 세팅이 그렇고요.
공간적으로도 본다면 부산행이 워낙 큰 성공을 거뒀으니까 2편을 비슷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세팅을 다 바꿨어요. 공간을 한정시켜 놓고 기차 안에서 벌어진 일로만 다룬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넓은 쪽으로 풀어놓았다든지 그 속에서 벌어지는 한국 공간을 굉장히 익숙한 공간인데 폐허가 됐을 때를 어떻게 상상해서 미술적으로 구현하느냐라든지 도전했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속에서 좀비는 사실상 핑계예요. 좀비라는 건 영화 속에서 그냥 환경일 뿐이고 네. 좀비랑 싸우는 영화가 아니고 좀비는 디폴트로 있는데 좀비를 두고 두 가지 세력이 격돌하는 거예요. 한쪽은 뭔가 하면 파멸로 공멸의 길로 가려고 하는 희망 따위는 없는 그런 절망의 세력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희망을 스스로 발명하면서 나가는 희망의 수호자들이 있어요. 네. 진짜 중요한 건 이 둘이 싸우는 거고 좀비는 거기서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장점도 그렇게 만만한 영화가 아니고요. 저는 창의력도 상당히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정적인 댓글 중에서는 이 K-좀비가 너무 희망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기대의 나름인 거죠. 어떤 좀비는 달리기도 하고 어떤 좀비는 느리게 가기도 하고 어떤 좀비는 초강력 좀비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그렇죠. 설정 오류라는 점에서도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모든 영화를 개연성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개연성이 문제가 있는 영화가 있고 개연성이 별 문제가 안 되는 영화들도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장르 영화들은 개연성이 조금 덜 문제가 돼요. 어떤 영화가 치밀하게 리얼리티로 짜여졌다면 그때 네. 개연성의 오류는 굉장히 중요한 해착이 돼요. 네. 근데 어떤 영화는 개연성의 오류가 그 영화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작은 어떤 것들을 보느라고 정작 커다란 어떤 장점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설정 오류들은 영화를 보는데 거의 방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영화입니다. 네. 뭐죠? 천만 영화죠. 칠반방의 선물. 네. 1000만 명이 봤다는 것은 관객을 굉장히 설득하는 강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언제 봐도 내 눈물ber이다. 울고 싶을 때 쓰는 치트키다. 이런 영화를 보고 울지 않으면 로봇은 다름없다. 두 번째 연기도 좋았고 권력에 대한 비판도 담아서 뭐 의미도 있었다. 네. 저도 당연히 찡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 보면 와 너무 막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그 영화가 잘 만든 영화고 좋은 영화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울리는 방법을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한 건 아이를 꼬집는 거예요. 꼬집으면 아프니까 울잖아요. 네. 꼬집어서 우는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술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저는 칠반방의 선물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 영화가 주는 눈물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영화는 캐릭터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캐릭터를 학대해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만 가도록 캐릭터를 계속 꼬집는 거죠. 관객 입장에서도 누가 꼬집으면 울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과연 그 영화가 진짜로 감동을 주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 영화입니다. 네. 악마를 보았다. 네. 뭐 잔인해서 좀 보기 싫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 영화도 호평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애초에 고어물이라는 거는 좀 허무하더라도 뭔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잔인한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고어물인 거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결말에서 이병헌이 웃음과 울음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연기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다. 전반적으로 연기에 대한 호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는 서로 상충하는 견해예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또 고어라는 것이 어차피 주제의식이나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잔인한 거 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잔인한 걸 보여주는 장르다라는 견해고 마지막 그 장면을 언급하시면서 그 허무함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나 정서에 공감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두 가지는 서로 반대 의견이에요. 저는 김지훈 감독이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할 뿐인데요. 악마와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에게서 악마를 본 남자 얘기예요. 저 이병헌이 악마죠. 그걸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사람이 처연한 표정을 짓고 그런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것이고 관객이 말하자면 일종의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이 영화가 실제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화인데 끝까지 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장면이 사실은 뭐로 채워져 있냐면 장르적인 쾌감 같은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 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서 가는 영화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양자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그럴까요? 악마를 보았다는 잘 만들어서 더 위험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저도 좋아하는 장면 같은 거 있어요. 택시가 회전하는 장면 같은 장면 보면 와 정말 기가 막히게 찍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김지훈 감독이 이전 작품을 얘기를 든다면 만주에서 말 달리는 영화 그러면서 호쾌하게 액션을 보여주는 놈놈놈 같은 영화랑 상대적으로 이렇게 명백한 피해자들이 등장하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공포감을 자아내게 만드는 이런 장면을 보는 것에서 감정의 이입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윤리적인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패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영화 가겠습니다.
내부자들 완전 띵장 아닌가요? 이 영화는 일단 네. 한국사의 검은 면모를 많이 보여줬다. 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로 캐릭터 설정이 좋고 내용이 흥미진진하면서 반전에 반전도 있다. 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 여기서 펼쳐지는 뭐 술자리나 이런 장면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한국 사회가 더하다 실제는. 그것을 제대로 이 영화가 짚어주고 있다라는 네. 것인데 굉장히 자극이 강하고 좋지 않은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데 그 방법이 꼭 자극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화라는 것은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반영의 현실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사회라서 그걸 한국 사회에 고스란히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봤자 사실은 예술적으로 재구성된 한국 사회의 다시 한국 사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있으면 그 세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 사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통하는 내적인 논리가 있고요. 그 안에서 작동하는 윤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다루고 있는 특정한 실제 사건이 있고 네. 실제 그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굉장히 악하고 나쁜 행동이라 할지라도 네. 그걸 다루는 영화에서 방식에서는 또 다른 미학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인 어떤 원리들이 작동한다는 것이고요. 이 영화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사실은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술자리에서 장면들이 그렇고요. 그 여성 종업원들이 쭉 서 있을 때 카메라 것을 딱 가슴 부위를 쭉 따라가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왜 그렇게 찍었을까? 그것은 그렇게 육체를 현시해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은밀하게 자극시켜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장면을 보여줄 이유가 없죠. 비판하고 있는 대상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는 대상에 이것이 자극적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 영화의 방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래요. 우리는 어떤 것이 굉장히 표현이 강할 때 그 영화가 깊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강도와 깊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 영화는 강할 뿐이고 세게 묘사를 할 뿐이지 깊이 있거나 통찰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흔히 강한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와 몰입하는 것을 그 영화가 통찰이 있고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뭔가 각인이 세게 오니까. 네, 전혀 아니다라는, 그냥 강한 건 그냥 그 표현을 세게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영화입니다. 우상. 네. 되게 난잡하더라고요. 네, 유튜브 네. 영상 중에서 네. 영화 우상 후기에서 뽑은 안 들리는 대사 10가지를 모아놓은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두 번째로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설경구가 이순신 동상 목을 왜 쳤는지, 천우희는 전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지 설명 좀 해달라. 굳이 얘기하면 내부자들과 우상이 비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내부자들의 없는 한국 사회나 한국 정치에 관한 통렬한 비판, 그러면서도 그것을 보는 통찰 같은 게 저는 우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상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안 들린다. 그거는 영화의 명백한 실수죠. 더군다나 이제 연변 사투리를 쓰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 문제가 굉장히 해결하지 못한 건 이 영화의 치명적인 오류죠. 잘못이죠. 네. 저는 상대적으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가 소리가 안 들린다 몇 장면에서 라는 것으로 그 영화를 모든 것을 퉁치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상이라는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까치발을 하면서 절벽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 강렬한 분위기를 주는데 관객을 끌어들이는 정도의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연출력인 거고요. 또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한국 사회 지점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측면들이 있죠. 다음 영화입니다. 네. 곡성. 곡성을 5점 주셨더라고요. 과연 그 정도인가? 네. 그렇죠. 항상. 지금도 이제 미나리가 과연 그 정도야? 네. 그다음 기생충 같은 영화도 과연 이 영화가 한국 영화 역사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일단 영화 끝나고 입에서 이게 뭐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고 네. 답답하고 찝찝하고 너무 네. 자극적이라서 막 정서적으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스토리가 개연성이 없고 난잡하다. 좀비, 종교, 살인, 공포가 다 합쳐져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관객을 속이기 위해서 억지 설정을 많이 넣어놓고 그 설정들 다 해결하지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끝내자 하고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죠. 일단 영화에 완전히 홀리듯이 와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본 영화가 지난 10여 년간 저한테는 곡성과 박쥐인 것 같아요. 두 영화는 진짜 와 너무 재밌다 이러고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력을 갖고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하다라는 것이 기본 태도가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연출한다고 했을 때 좋은 이야기라는 것은 좋은 그물을 짜서 유의미한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곳을 알아서 거기서 그물을 던져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은 자기가 다루는 이야기에서 모든 부분에서 해답을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설정만으로도 유효하기도 해요. 그것을 보고 어떤 관객이나 어떤 평론가들은 보고 이게 이러이러한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감독은 그거 자체를 의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받아들인 것이 오버 해석이냐?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좋은 이야기는 그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물은 뭘 건질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액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살면서 두려운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약간 관념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사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때 네.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는 데서 오는 굉장한 공포가 있죠. 해답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해답이 이거야 라고 주어져서 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종교에서도 있고 정치에서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해답일까? 라고 하는데 이게 해답이야. 믿어. 라고 하면서 해답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폭력이 있단 말이야. 해답의 폭력과 무지의 공포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대사가 중요한 거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뭘 본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 영화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관객을 생각하게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곡성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입니다. 네. 국가부도의 날. IMF를 다룬 영화죠. 이것도 귀향이랑 좀 비슷한 면인데 소재가 좋았다. 이 IMF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하고 네.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줬다. 네네. 과거 현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네. 그리고 연기가 돋보였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였어요. 그쵸. 아, 한국에도 이제 이런 영화가 나오는구나. 상대적으로 없었던 영화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고 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모든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부도의 날은 앞에 빅쇼트라는 걸출한 할리우드 영화가 있었고 그 영화가 이미 충분히 즐긴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야, 이제 한국판 빅쇼트가 나오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빅쇼트 같은 영화를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참조한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영화를 만든 거죠.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잘 못 만드는 영화가 차갑게 잘 만든 영화를 잘 못 만들어요.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수많은 사람의 어떤 무슨 욕망도 있었을 것이고 탐욕 뭐 수많은 것들이 섞여서 이제 국가부도의 날이 네. 됐을 텐데 뜨거운 무엇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차가운 무엇도 있어야 되고 이성이 필요하거든요. 국가부도의 날은 굉장히 큰 아쉬움이 시종일관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이성이 부족했네요.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복잡한 사안을 너무 쉽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드시 특정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공동 책임일 수도 있어요. 유달리 사악한 외부에서 온 사람, 내부에 있는 사람 이런 몇몇이 만든 사태처럼 보인다. 맞아요. 어떤 아주 유달리 나쁜 인간, 악마 같은 인간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고 나면 아유 저런 진짜 나쁜 새끼 이러면서 그걸 욕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의감을 충족시키고 돌아서 가뿐하게 돌아서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유달리 나쁜 인간이 만든 거니까 교훈 같은 건 없어요. 그런 놈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근데 과연 그렇겠는가라는 것이고 국가부도의 날은 가장 손쉬운 몇 명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가볍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따로 있고 악마 같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소재를 과연 이 영화가 제대로 다루고 있는가 하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죠. 아주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네네. 영화들이 BTV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이 영화 중에서 버닝이 나온 영화는 모바일 BTV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른 게 아닌데. 네. 이 영화 10편 이미 또 개봉 다 끝났던 영화들이고 그렇죠. 다들 기억나시는 영화일 텐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견해는 뭐 당연히 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요. 이 영화를 사실 제가 비판한 영화도 좋아하시는 분들 충분히 많고 그걸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정반대로 싫어하신다고 말하지만 또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그분들의 판단들이니까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어서 대화하는 의미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받아들이셨으면 어떨까?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 타임, 타임! 히야! 동진이 형 말대로 억지 심판인 건 알겠는데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봤을 땐 좋은 영화인 것 같구나. 아 그랬구나. 억지 심판하도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구나. 그거 있어야겠구나. 악어의 눈물이구나. 이게 뭐야? 1시간 동안 영화 10편에 대해서 말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든데 마지막에 이거 따로 찍는 게 진짜 힘들구나. 그랬구나. 동진이 형한테는 1시간 동안 영화 설명하는 것보다 요거 상황극 1분 하는 게 더 어렵구나. 서운하구나. 이젠 안 해야겠구나. 끝났구나. 잘 됐구나.